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텐션 올리라고 했죠, 제가.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윤혜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네. 자,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그럼 누구한테 그럽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억울하면 우리 박영식 평론가도 저한테 그러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자, 오늘 역시 어제에 이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인사청문회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1부에서는 특검 수사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가장 큰 관심사는 내란 특검의 소환을 계속해서 불응하면서 버티던 윤석열 피고인, 결국 강제구인 조치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저렇게 버티고 안 나온다고 해서 가만둘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강제구인이냐. 강제라는 표현하고 너무 안 어울리지 않느냐. 네. 라는 지적들을 하는데, 뭐 여기 법조인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가 과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영자가 안 나오겠다 하면 팔다리 들고 그냥 이렇게 끌어내느냐, 그게 인권 침해다. 그리고 뭐 그렇게 끌어내봤자, 검사실에 데리고 와봤자 뭐 묵비권 행사하면 예. 결국은 뭐 조사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사람의 뭐 자백, 뭐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백의 배제 법칙에서 그 사람이 자백하든가 말든가 다른 물증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안 나오려고 하는 놈, 뭐 인권 침해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대부분 판례죠. 그래서 지난 그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안 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수사팀이 이제 구치소로 방문 조사로 가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도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방문 조사를 3번을 갔는데, 네. 또 구치소에서 그것도 나 안 만날 거야 해서 그것도 이제 그때 무산됐죠. 예. 그때 이명박을 조사하고 방문 조사 3번 하고 이제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그냥 바로 기소를 했죠. 예. 뭐 자백 없어도 되니까. 그때 그거를 지휘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에요. 그래요. 예. 보고 배웠네. 그렇지. 이명박 씨를 보고 배웠군요. 일종의 학습 효과다. 근데 이거 뭐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각 지역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지인 중에 구치소에 실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감자를 얘기하는 건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교도관 분들이 계신데 오랜 기간 이제 교도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진짜 어떻게 하냐. 구치소장이 명령하고 지휘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과거의 선례도 있고, 본인들이 또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제 이 전직 대통령 본인들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사람에게 막 강제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했다가 인권을 문제 삼거나 본인들이 책임을 질 것을 좀 일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것 사실 핑계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구치소 쪽에 책임이 있죠. 이 행정은 구치소가 담당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현직에 계신 분들 입장은 굉장히 좀 난처하긴 하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지금 15년, 20년을 일했지만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답니다. 예. 기사로도 보고 좀 놀랍대요. 강제 구인이 안 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이제 팔다리 들고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서초동 고검안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라가 명령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 것이 목적인데 아예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구치소장, 그러니까 교정본부 쪽에서 이제 연락이 가면 구치소장이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제구인을 소극적으로 한다. 그 부분이 있다면 특검에서는 그 구치소장도 문제 삼겠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 네. 앞서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학습 효과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뭐 워낙에 본인 스스로가 법 기술자니까 그런 얘기들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조사 없이 이제
기소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쭉 계속 개기면 자꾸 여기에 네, 우리 개긴다는 특검- 표현이 굉장히 정감 있네요. 예. 저항하면. 개기면 예. 개기면 우리 내란 특검이 지금 갈 길이 먼데 수사할 게 많잖아요. 외환죄도 있고 예. 여기 너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기소해 버리면 돼요. 네. 이번에 추가 영장 받은 거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구속 게 기간도 뭐 굳이 연기할 필요도 본래 없고. 이제 이게 예. 열흘을 한 번 연장해서 20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 필요 없이 지금 한 일주일 남짓 됐죠. 되잖아요. 예. 지난 수요일 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기소하고 이거는 퉁치고 어차피 다른 것도 수사해도 또 안 나올 거예요. 기소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란 특검에서? 그러니까 안 이제 나오면 강제 구인 뭐 이런 했는데 안 거에 이제 되면. 애서지 말고 네. 다른 갈 길을 빨리 가자.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씨가 거기 며칠 있으면서 적응을 완료한 것 같아요. 지낼만 하구나. 이렇게 아니, 더워도. 어제 오늘 날이 좀 선선해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분의 적응력이 그냥 많은 맞아요. 분들이 막 에어컨 없다, 더워 죽는다, 약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미 적응이 완료되었다. 잘 지낸다. 네. 예. 이 양반 이 적응력 빠른 거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적응력이 빨라요, 진짜로? 굉장히 빨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본인의 그냥 한 마리 그 이걸 또 받아주시네. 경쟁력이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경쟁력이 네. 어디 가나 적응이 빨라요. 예. 그리고 그 1월 달에도 구속돼 가지고 그때는 넓은 방에서 잘 살기도 했지만 네. 또 금방 적응해 가지고 살만하더라. 아. 뭐. 네, 그러잖아요. 이분의 모든 거는 20대 때 12년간 구수 그때 단련된 거예요. 아, 그래서 김건희 같은 여자랑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고. 저는 딱 그렇죠, 떠올렸거든요. 이 적응력. 네. 근데 저는 뭐 동의할 수 않아요. 없습니다만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도 뭐 교정 행정하시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습니다만은 법무부에서 소위 범털이나 특히 전직 대통령 신분들이 수감자로 들어오면 일종의 작은 팀을 꾸려가지고 전담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배식을 넣어주잖아요. 넣어주고 나서 보통 수감자들은 모자라면 이걸 더 달라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이제 적응됐다고 하셨으니까 밥이 모자라. 어. 그러면 주변에 분명히 윤석열 팀이라는 게 지금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더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더 먹는다든지 반찬을 뭐 더 달라고 한다든지 특혜네. 그런 식의 일종의 뭐랄까 편의를 지금 이미 봐주고 있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예. 샤워도 지금 혼자 따로 한다고 하죠. 그래요?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재소자랑 분류해가지고 1시간 준다고 하죠. 이것도 일정 부분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특검이 지금 구치소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법의 엄중한 거 엄단함은 어쨌든 실제 실행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강력하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경호 변호사라는 분이 오늘 서울구치소장을 또 고발을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해 주는 거긴 한데 현직 공무원들 입장도 뭐 물론 존중은 합니다만 이건 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토리 끌고 나오듯이 끌고 나오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딱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스스로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일단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당근 책일 수도 있고 뭐가 제 있을까요? 생각은 독방에 넣지 말고 12명 있는 선거방에 넣어라. 그것도 괜찮네요. 저는 이거 약간 부동의합니다. 이서운데 12명에 들어가면 진짜 이 사람은 내 그냥 조사받으러 갈게요. 가면 시원하니까. 12명이 모이면 저 국무회의 해야 하는 저는 여기에서 약간 부동의하는데 왜냐면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12명 방에 넣잖아요.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59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독방에서 수다를 못 떨었잖아요. 그럼 12명 법률 조언해주고 법률 상담해주고 내가 그 대통령일 땐 말이야 해가지고 이거를 일장 연설하는데 또 굉장히 효능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바로 주먹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못 참을 텐데 더운데. 저는 뉴스다이브 진행하면 참 좋아요. 알아서 자회가 말 다 한 만들어 2마디 드리잖아요. 했는데 9분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윤석열 피고인이 그 아크로비스타 자택이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 윤석열 씨가 쓰던 아이폰을 압수했는데 이게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의 주요 관련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포함해서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또 윤상현 의원, 이건 또 공천 개입 관련된 관계자죠. 지금 모두 다 아이폰을 쓴다고 합니다. 모두 다
비밀번호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한동훈 전 그 장관, 그러니까 뭐 전 대표 학습 효과인지 다들 이렇게 비밀번호 오픈을 안 해요. 네.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없죠. 진짜요? 기술적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다 이렇게 막 엄청난 죄를 짓고 그냥 비밀번호 안 풀고 아이폰 갖고 하면은 그냥 묵인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것도 김건희잖아요. 한동훈이가 그 숨겼던 예. 20몇 개의 비밀번호 그걸로 들여다 보려고 했던 게 한동훈이하고 김건희하고의 수백 통의 카톡 300통 넘는 그렇죠. 카톡. 예. 둘이가 무슨 관계냐 이거 들여다 보려고 한 거잖아요. 다 김건희예요. 모든 것은. 그 300통 넘는 카톡이 며칠 동안 이루어진 거야? 몇 개월 동안? 그렇죠. 그 한 달 집중적으로. 아, 한 달 동안 300통이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사이 뭐 전체 그 기간은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그 맞아요. 날짜를 짧은 특정했었어요. 예. 아, 그 저희 남편과 제가 나누는 카톡 횟수보다 훨씬 더 많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너무 궁금하다. 무슨 남편하고는 카톡하면 주로 무슨 얘기예요? 오키. 뭐 저한테 이제 허락을 받으면 저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허락하는 입장. 결제를 네, 해주는 네. 뭐 거. 할게. 네, 오케이. 네. 네. 그 윤혜 씨 남편을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몇 번 봤습니다만 저도 뵀어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집도 V0가 오 선생이구만. 아, 네, 맞습니다. V0 이 집은 확실해요. 이 집은 네, 확실한 네.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고현준 평론가님의 다르십니까? 집에서도 사실 V0가 또 사모님이시고 맞아요. 사실 이병철 변호사님 또 집에서도 또 아니 뭐 감히 카톡을 먼저 한다고요? 와, 궁금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내용이. 그 고위 공직자들이 휴대전화를 이런 식으로 오픈을 안 하는 거, 그리고 휴대전화도 뭐 한두 대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국민들이 보는 태도 면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되죠. 당연하죠. 예.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형사소송법에 조항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 취지로 일반인들의 뭐 일반 어떤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 수사기관은 굉장히 그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이 이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수사받는 피고인 개인은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걸 인정하는 건데 지금 나라를 뒤집고 이렇게 본인들이 공권력이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예. 경우는 방어권을 그렇게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좋은 말씀하신 근데 꼭 뭐 검찰 출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임성근 전 사단장 그렇죠. 휴대전화 비밀번호 아직 못 풀었고 예. 그리고 뭐 아까 이시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윤상현 의원도 뭐 아이폰 이미 제출했지만 번호 안 알려주고 있고.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국민의힘 이제 비상계엄 해제 무마 관련 수사 의원들 네. 대체적으로 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휴대전화 다 바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삼성 기종을 다 아이폰으로 바꾸고 네. 아이폰 이미 제출하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이게 공식화될 것 같아가지고. 패턴 플레이처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 모두 한동훈 학습 효과다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될 그것도 수밖에 김건희가 없어요. 가르쳐 줬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기승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김건희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국가 간의 차원에서 팀쿡 씨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우리 범죄자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니까 이거는 국가의 존망에가 걸린 문제니 예. 풀어달라. 팀쿡한테. 아, 팀쿡한테. 예. 절대로 안 해주지. 아, 그래요? 사업적으로.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마케팅 포인트잖아요. 네. 강한 보안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거 그 진짜 마케팅 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제도가 있거든요. 예. 민사소송법 이런데 어. 우리가 소송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서류를 오윤희 씨가 가지고 있어. 네. 내가 원고로 소송을 냈어. 근데 피고가 그걸 갖고 있어. 이거를 봐야 입증이 돼요. 예. 그래서 판사님 저 문서를 제출하도록 문서 제출 명령해 주세요. 해서 내시라 해도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불응하면은 민소법상 원고가 주장하는 거를 판사가 그냥 인정해 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패소시키도록 예. 그래서 무조건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민사에는 그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어허. 형사소송에도 그런 일정한 그런 범죄자들인 경우 그런 거를 푸는 거를 협조 안 하면 수사기관이 그거를 들여다 보려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를 그냥 법정에서 인정해 버리도록 뭐 그런 이제
제도가 필요한 거죠. 결백하면 당연히 오픈했겠죠. 그렇죠. 구리니까 오픈 안 하는 과거 거죠.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지금의 야당에서 그 늘 백드롭으로 걸었던 것이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거 많이 걸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도 과거에 이제 백현동 대장동 연루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뭐 진술을 맞추려고 하거나 혹은 뭐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했던 이런 시도가 있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를 언급을 하면서 늘 구속 수사를 강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의 경우에도 그때 이제 가족들이 뭐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시도가 있었을 때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하면서 구속 수사를 강조한 게 바로 누구다?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이 휴대전화 바꾸지 않습니까?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미러링을 통해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식 평론가였습니다. 정확하게 네. 근원을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어제 국방부 또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 중에 보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에 대해서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해서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라고 적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이적죄 혐의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관련해서 김용대 사령관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이 무인기를 보냈던 내용들, 이 작전은 합참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드론작전사령부의 령에 따라서 진행했던 합법적인 작전이었다.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차원이었을 뿐 계엄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특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직권남용 얘기하고 일반 이적죄하고를 모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관련해서는. 네. 그 전에 이거 질문 하나만 하고 가야 돼요. 네. 제가 워낙 무식하다 보니까 일반 이적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적에게 이익을 줬다라는 죄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적은 적에게 이익을 줬다. 군사상.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거는 그 앞에 조문들이 아주 구체적인 그 군수물자를 제공해서 이적, 적에게 이롭게 했다. 또 뭐 달러를 줘서 이롭게 했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여타 방법으로 두루두루 적에게 이익을 줬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침해된다. 손해를 끼쳤다. 네네. 자, 이게 결국은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 없이 무인기 침투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직권남용.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위들을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해서 우리 군의 이익을 해쳤다라는 부분에서 일반 이적죄. 네.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지금 특검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특검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뭐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외환죄 관련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최근까지도 사실은 이제 언론은 사실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공부했어요. 외환죄 조문을. 네. 이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문을 검토를 해보니까 북한과 통모해가지고 뭐 해야지 전쟁을 일으켜야 외환 유치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도는 했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북한과 통모하여 전단을 일으켰다. 전쟁을 시작했다고 김정은이하고 윤석열이가 자 완샷하자 해서 폭탄 좀 마시고 자 우리가 쏴줄게 총 뭐 미사일 이제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문을 이제 그 밑에 쭉 보면 북한한테 군수물자를 제공해서 이적을 했다 이런 것도 딱 없어요. 맨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 여기에 딱 해당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특검도 무리하게 해서 기각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김건희 특검도 지금 안타깝지만 그 집사 사건 그 3차례 기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리하게 암벽 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윤석열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한 거네요. 법 조문에도 자세하게 없을 정도의 설마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막 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하려고 그거는 상상 이상이니까. 법을 만들 때 이미 그 취지를 넘어선 어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 이적죄를 만든 취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벌어진 장면을 떠올려 보면은 지금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에서 저공 비행을 하고. 그러니까 아파치는 계곡 사이로 저공 비행해서 작전을 전개하는 건데 하늘 위로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전쟁을 유도. 그리고 뭐 드론기 북한도로 날려가지고 이게 전쟁을 유도한다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는 거는 100%. 네. 그 일각의 주장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작년 10월 11월 무인기를 총 10여 회 북에 보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는 게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뭐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기존 뭐 3차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무인기 침투는 유엔의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을 도발할 수 있고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조선일보가 쭉 써요. 그런 다음에 다만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 작전으로 볼 수 있다는 군 내부의 반론도 꾸준히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함께 써놓습니다. 이게 정상적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러면 무인기를 보냈던 게 발각돼서 추락해가지고 발각됐잖아요. 그때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렇죠. 조선일보는 참 그런 면에서 참 관대해요. 이런 내용 보면 관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도 조선일보 제목을 보고 훨씬 더 많은 횟수를 보냈다라는 취재가 가동된 건가? 조선일보 오늘따라 훌륭하군 이라고 봤는데 그 대목을 보고 이게 무슨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이제 인용이 될 수 있는 거냐? 전문가들의 코트를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불만인 게 일단 오물풍선이 그 국내로 넘어오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일단 선후 관계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민간 단체가 날렸던 대북 전단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오물풍선이 넘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물풍선은 보통 이제 비군사적 저강도 도발이라고 한다면 무인기와 관련돼서는 이건 군사적 조치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동등한 등치시킬 수 있는 작전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또 윤석열이 유엔 군사령부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엄연히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뭐 정전협정 위반은 북한도 위반하고 남한도 위반했으니까 우리 쌤쌤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로 여기다가 전문가들이랍시고 통일연구원 무슨 박사님 언급까지 해놨던데 대부분 이제 따옴표 따서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는 이거 그랬다. 보자마자 바로 조선일보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10번 10회 이상 했다는 건 국민들이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윤석열 씨를 한번 찌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뭐 정상적인 군사 작전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옹호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필하고 약간 좀 사악한 느낌이 무섭습니다. 전쟁 날 뻔했어요. 전쟁광들의 전쟁놀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지금 아직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 지금 이런 군사 작전을 이제 뭐 드론 사령부 뭐 이런 거는 하부단이고 최고 이런 거는 대통령실에서 지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또 대통령이 뭐 김용현이 하고 등등 또 뭐 드론 킬러 드론이라는 이름도 지었다는 등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밑에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는.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안보실이죠. 안보실장이 군 관련된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군사작전 관련된 무인기라든가 이런 공작을 안보와 군사 관련된 안보실장이 조태용. 그 이후에 국정원장이 된 조태용이에요. 조태용이는 정말로 이거는 진짜 조져야 됩니다. 얘는 안 걸리는 데가 없어. 당연히 국정원장이니까 국가가 반역을 하는 군사 반란을 하는데 국정원장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저한테 입력돼 있던 그 단어들이 아닌 단어들이 쑥쑥 나오니까 아무튼 그리고 조태용이 안보실장 그 밑에 이제 안보 1차장이 김태효죠. 그러니까 김태효는 지금 최상병 그것도 이제 국방부 문제니까 김태효가 또 이런 것까지 김태효가 지금 불려가잖아요. 경로했다 하는 것도 지가 다 물어버리고. 그런데 김태효 1차장하고 2차장이 있어요. 2차장은 진짜로 군인 출신입니다. 이분 이름이 잘 안 나오죠. 인성환이에요. 인성환은 그 이후고 당시에 그때는 임종덕 지금 국회의원이고 지금 그 경북 영주 지역구에
있는 임종득 의원이 그 안보실 2차장, 예, 2차장이었을 때가 있었고 작년 이제 비상계엄 내란 터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또 작년 4월달에 국회의원이 됐거든. 예. 임종덕이가 그 이후에 이제 새로 2차장 되신 분이 인성환. 이분은 한미연합사 근무 경력이 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공수특전단에도 근무했고 딱 적임자예요. 그리고 군사작전에는 김태효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예. 정치학자니까. 네. 이제 김태효 1차장이 담당하는 거는 북한과의 정치 문제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론은 제 얘기는 조태용 그다음에 이 김태효 인성환 네. 이 팀이 이 무인기라든가 아파치라든가 이런 모든 군사작전을 다 작전을 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헤드쿼터가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 안보실장 이 조태용이가 국정원장으로 가고 이후에 안보실장 된 사람이 신원식이거든요. 예. 그 국방부 장관 하다가 이제 예. 이 사람도 반드시 조사해요. 이 사람 착한 척 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 임성환 이분은 얼굴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거의 언급이 지금 잘 안 되고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을 체크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예, 아까 말씀하셨던 신원식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오마이뉴스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2024년 1월에 이 그 드론 관련된 토의가 있었죠. 드론사 전력 확보 관련 현안 토의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이 주관했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여기 뭐 신원식 당시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부 또 드론사의 장성급 인사들이 함께했고 국립과학연구원 관계자도 참석했던 회의가 있었다. 이 토론에서 인성환 2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냐? 빨리빨리 진행해라.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나오니까 특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다라는 신원식 얘기를 장관이 대통령 당시 윤석열한테 직보를 했었고 그 당시에 내용이라는 게 뭐 드론 300여 대 특히 정찰 드론뿐만 아니라 자폭 드론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된다라면서 예산을 69억 원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대통령 직속 사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드론에 미친 자였죠. 드론 성애자라고 봐도 될 정도로 2023년 9월에 드론 작전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계속해서 이 드론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어쨌든 무인기 가 남한에 넘어와서 영공을 쏘다니고 다닌 걸 보고 나서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해요. 북한이 무인기 도발할 시에는 10배로 보복하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드론 작전사령부가 더 커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자 단독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특검 조사에서. 나는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발언 아닐까. 이제는 다 몰라요. 다 아니래요. 다 밑에 비겁하다. 애들이 알아서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 라인이 아닌 다른 쪽 라인으로 보고가 됐을 가능성. 그것도 있네요. 예. 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 그분인가요? 진짜 그분이 보고를 받고 뭔가 생각이 다 듭니다. 윤석열은 양념인가요? 신원식 안보실장 전 국방장관이기도 하죠.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붕짜자 붕짜의 바로 그 인물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특검 수사 망에 없습니다만 이름이 곧 거론될 것으로 보이고요.